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주식 논란 등을 빚은 이미선 후보 절대 불가를 외쳐왔던 자유한국당은 낯두꺼운 정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지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퇴임한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 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자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무능과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한무치한 정권이라고 원색적인 어조로 맹비난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공정한 주식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결국 임용됐다며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민생의 엄중한 경고도 묵살했다.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만여 명이 참석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아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사항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취임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일단 취임은 했지만 야권의 반발이 극에 달해 당분간 4월 임시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별정 우체국, 별정 집배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산간벽지 외진 곳에 배달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별장 집배원들이 오늘 별정 우체국법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순장, 21세기판 음서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별정 집배원들이 별정 우체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정 우체국장 가족세습 즉각 중단하라! 별정 우체국장 가족세습 즉각 중단하라! 별정 우체국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던 1961년 제정됐습니다. 우정 업무는 해야겠고 나라에 돈은 없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우체국을 설치하면 우체국장으로 임명해 일종의 민간 우체국을 운영하도록 한 궁여지책이 별정 우체국의 시작입니다. 민간 우체국이지만 별정 우체국장과 별정 집배원 월급 등 필요한 경비는 100%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별정 우체국장은 일단 우체국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6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정우체국법은 별정우체국장 자리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우체국장을 물려주는 제도, 마치 고려시대 자식이 아비의 벼슬을 이어받는 음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와 재력에 있기에 건물을 제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므로 이러한 법은 사회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이므로 적폐 중에 적폐이므로 별정우체국법의 한 축이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라면 다른 한 축은 별정집배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별정집배원들의 주장입니다. 일반 집배원과 똑같은 업무 또는 더 힘든 외근직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승진과 월급, 연금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똑같은 근무를 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해도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 아직 8급입니다. 저 승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8조는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직원은 당연퇴직된다는 당연퇴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장이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우체국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정집배원들이 순장조항, 노비조항이라고 자주 하는 별정우체국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재직 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 시 어떠한 실업급 혜택도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보호도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직원을 공노비 산업화시킨 거의 60년 전 나라에 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별정우체국과 별정집배원을 지금도 유지하며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별정집배원들의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별정우체국법을 즉각 폐기하고 자신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고용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5만여 명의 전체 집배원 가운데 전국 상간오지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별정집배원은 3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전환할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 중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인데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9살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당시 강 씨의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주사 바늘에는 수액 봉지가 연결돼 있었는데 그 봉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 있어서 그 여성은 투약 중에 지금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강 씨는 44살인 남성과 동거 중이었는데 현재 이 남성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까? 네, 남자친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는 어떤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고요. 근데 남자친구의 이제 말에 따르면 여자친구인 강 씨가 불면증과 우울증이 겹쳐서 자신이 프로포폴을 좀 투여를 했다, 프로포폴을 제공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공한 당사자가 이제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불법이 됩니까? 네, 아무리 의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의 절차나 그다음에 치료지 않습니까? 이런 약물의 그다음에 투약, 특히 향정신성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집에서 불법적으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의사가 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거고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 적용되는 이제 혐의 그리고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프로포폴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투약을 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지금 이러한 또 불법적인 시술에 관여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좀 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 대책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 사건처럼 그 의료인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류 이러한 것들을 몰래 절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뒤로 빼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상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그 타인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 약을 이제 투약을 했는지 이러한 어떤 그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의 어떤 과실 또는 고의적인 어떤 불법 행위 이러한 부분이 적발이 되면 면허의 정지 내지는 면허의 취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강력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에 의한 진주 묻지마 방화 살인 난동에 대한 경찰 책임론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묻지마 살인과 대응 매뉴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제 새벽 경남 진주 가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2살 안인득 씨의 묻지마 방화 살인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안인득 씨에 대해 살인, 방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흉악범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안 씨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씨의 난동이나 행패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위협 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안 씨의 위협이나 난동 신고만 8차례, 심지어 바로 위층에 살던 18살 최모 양은 범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이번에 결국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엔 진주 조현병자 묻지마 방화 살인 관련 상반되는 청원이 하루 사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초기 부실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반대의 청원. 이번 진주 방화 살인 난동 사건이 무자르듯 딱 잘잘못이나 시비가 가려지기 어려운 사건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와 살인 난동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 자체적으로 정신병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어제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정천훈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이 한 말입니다. 실제 119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 출동 단계에서 경찰이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데다 있는 정보마저 경찰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하소연입니다. 설령 어떻게 출동 경찰이 정신질환자인 줄 알았다 해도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경찰의 사건 발생 처리 시스템으로는 정신병력 사항을 알 수 없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정신병력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다. 이것이 이번 참극을 불러온 배경이라는 게 법무법인 현재 김덕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왜 정신병자인지 몰랐냐, 왜 정신병자를 방치했냐는 식으로 추궁하고 문책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이 아닌
법과 제도의 미비를 근본 원인과 문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할 일은 명확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이 묻지마 범행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과 근거들을 정비하고 만드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지만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안 고칠 순 없습니다.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선 더더욱 고쳐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난동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이 경찰대를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이 1991년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강간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첫 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